안녕하세요. 반지하의 시행착오를 넘어 반포 대단지 입성까지 실전 자산 성장 전략을 전하는 하이엔 재테크의 대표 하이엔입니다. 최근 주변이나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대표님, 서울 아파트값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거 아닌가요? 상승 기간 너무 길었는데 하락할 가능성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매수하면 꼭지 잡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누군가에게는 꼭지로 보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지 그 비밀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상담 오시는 분들께서 지금 아파트 가격 고점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두 가지 허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지다, 고점이다. 이 표현인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고점이다 라는 판단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실거래가가 찍힌 후에,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찍힌 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고점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저점이다! 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즉, 지금이 고점이다, 저점이다 와 같은 표현은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추측에 불과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을 예측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좋겠어 하고 이제 선택을 미루는 게 아니라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자본주의 논리를 이해하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지 대응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역시 이제 꼭지다, 고점이다 이런 표현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또는 나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고 싶어, 저렴한 가격이 오기를 기다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담긴 감정적인 표현이라는 건데요. 붕어빵이 이제 한 마리에 1,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우리는 물가가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 먹지 붕어빵 가격 고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꼭지다, 고점이다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쓸까요? 저는 이게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2023년 자금순환 및 주요국 비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자그마치 72.4%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통계청 2023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가계 자산 중에서 비금융자산, 그러니까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76.1%라고 하죠. 한국인의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 국민들은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통계청의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의 43.6%가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주택자인 44%는 이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언론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근본 원인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고 돈이 양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예요 라고 보도한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겠죠. 그러니 언론에서는 집값이 올랐다 라고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은 싹 숨기고 집값이 오른 원인이 이제 다른 곳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정치인들은 이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계속 하게 되시고 국민들에게는 이제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어떤 희망을 자꾸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 가격이 올랐을 때는 하지 않는 생각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는 막 고점이다, 꼭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론이 만들어낸 이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금 2026년 1월 1일에 현실을 마주하면 왜 지금 이 서울 아파트
를 탑승하는 이제 기회인지 아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뭐 집값이 오른다 막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구조랑 서울이라는 한정된 자원의 이 서울 아파트의 한정된 자원의 희소성이 만나는 이 결정적인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26년도 상반기에만 이제 전체 예산의 75%인 476조 원을 시중에 푸는 걸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돈이 시장이 풀리는 순간 거대한 돈 복사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돈 복사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 56조에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의 일반 예금의 지급 준비율을 결정하는데요. 현재 한국의 지급 준비율은 7%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엔 나라가 있다고 할게요. 정부가 100만 원을 이제 시중에 풀면 이제 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급 준비율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나라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들어온 돈의 딱 7%만 금고에 남겨두게 됩니다. 이걸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돈을 찾으러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만 원은 남겨도, 7%는 남겨도 이런 의미죠. 그럼 나머지 93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은행이 가만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은행은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예금과 이제 대출의 그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그럼 이 93만 원을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영희에게 대출을 해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의 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영희가 이제 93만 원으로 비싸지만 이제 뭐 가방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방 가게 주인은 그 돈을 다시 자기 은행에 넣게 되겠죠? 93만 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가방 가게 주인의 주인이 돈을 맡긴 은행은 또 그 93만 원에 7%, 약 6만 5천 원을 남기고 나머지 86만 5천 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겠죠. 여기서 질문. 지금 정부가 100만 원을 풀었을 뿐인데 철수도 돈이 있고 영희도 돈이 있고 가방 가게 주인도 돈이 있죠. 통장 잔고에 이 돈들을 다 합치면 처음에 있었던 100만 원보다 훨씬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용 창조라고 하고 지급 준비율이 7%라면 이론적으로 이제 처음 100만 원은 이런 식으로 신용 창조가 일어나게 되면 얼마까지 불어날까요? 100만 원이 1,400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어요. 무려 14배나 복사가 되는 거죠. 이제 다시 476조 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급 준비율의 마법, 돈 복사기 기억하시죠? 정부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중에 풀린 돈이 은행이라는 복사기를 거치면서 시중에 늘어나고 돈이 복사가 되면 비약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계산을 하면 수천조 원의 화폐, 신용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이엔 나라에 가방이 10개 뿐인데 사람들 지갑 속에 이제 복사된 돈이 수천조 원이 넘쳐나면 이 가방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치솟겠죠. 이게 바로 제가 지금 현금 들고 있으면 내 화폐 가치가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돈이 복사되는 속도를 내 월급이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남들이 이제 경제 위기를 논하면서 현금을 쥐고 있을 때 이 막대한 유동성의 흐름을 먼저 읽고 자산으로 바꿔놓는 사람만이 이 화폐 가치 하락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돈이 막 흔해져, 유동성이 풀려. 그리고 이제 화폐 가치는 하락해. 근데 막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이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적고 이 수요는 정부의 정책, 대출 규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 규제 때문에 막 한쪽으로 좋은 아파트, 똘똘한 한 채로 이제 쏠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 2022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57.4%래요.
근데 전국 평균이 64%라고 하니 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좋은 자산이라고 알고 있는 서울 아파트가 그만큼 전국 평균 64%보다 훨씬 희소한 거죠. 그리고 향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민생 회복, 민생 안정이라는 이제 명분 하에 돈을 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탑승 기회인 이유는 유동성이 폭발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공급 가뭄이 시작되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큰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 복지와 재정 집행을 늘리면 국가의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건데요. 정부가 자신의 빚을 쉽게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금리를 높이고 싶을까요? 낮추고 싶을까요? 금리를 낮추고 싶겠죠. 빚이 늘어나니까 자신의 돈을 풀면서.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약간 용인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비율은 저렴해지고 자산 가격은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즉 국가가 빚을 내서 돈을 푸는 지금 이 시점은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소비를 통해서 이제 내 돈이 생겼다고 해서 소비를 통해서 이제 나쁜 빚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으로 화폐를 바꿔놓고 이제 착한 빚, 이 자산을 선점하기 위한 착한 빚을 내서 이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폭락론에 이제 폭락한다. 이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죠. 폭락론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이 안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 그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잔고는 줄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역사에서 현금을 들고 기다린 사람보다 가치 있는 자산을 선점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견딘 사람들이 늘 승리해 왔습니다. 과거에 저는 사실 전문가랑 상의하지 않고 그때 어릴 때 이제 지인이 제시했던 이런 핑크빛 미래에 제가 눈이 멀어서 반지하를 매수를 했고요. 이 매도가 되지 않는 반지하를 제가 17년 동안 이제 보유를 하면서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선택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복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 강의나 상담, 뭐 대출, 세금 전문가에게 이제 자문에 이제 돈을 아끼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은 명확하죠.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푸는 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이제 빚을 내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꼴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대출을 받아서, 물론 감당 가능해야 됩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좋은 자산, 저는 그걸 서울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사둔다면 이 정부의 유동성 파티에서 주인공으로 초대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회의 의미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인 이제 468조 3천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이 됐어요. 1년에 걸쳐서 이제 풀려야 할 돈이 단 6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건데요. 짧은 시간에 막대한 돈이 시중에 돌면 신용창조 속도가 빨라진 돈 복사하기 생각나시죠? 빨라지고 화폐 가치는 더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데 정부가 속도전을 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속도감 있게 빠르게 화폐를 자산 가치로 바꿔놔야겠죠. 지금 상담 오시는 분들께서 이제 매수 가능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없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애가타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을 막 다니면서 매물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혼자 하게 되면 막 이런 다양한 난관 속에서 막 지치고 선택을 미루고 싶고 일단 그냥 전세나 월세로 막 좀 가고 싶다라는 이런 아쉬운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한 번의 선택으로 10년 뒤에 되돌릴 수 없는 자산 격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부디 전해지고 지금 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발 최선의 선택을 해내시는 서울 아파트를 잡으셔서 지금 2026년도 이 유동성 파티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산 성장을 통한 역전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에도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